네, 막스주의 세미나, 막스주의 국가와 정치 이론 세미나 2기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막스주의 세미나 2기 같은 부분에서는 1기에서는 이제 막스와 엥겔스의 저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스주의 국가가 이제 어떤 건지, 뭐 막스와 엥겔스가 말했었던 그런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었는지를 배우게 되었었고, 2기에서는 그 이제 막스 다음 세대인 레닌과 이제 카우츠키 또 스탈린과 이제 트로츠키의 이제 논쟁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제 그 스탈린의 USSR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들과 그리고 막스가 예전에 썼었던 저작인 이제 고타 강령 비판 저희가 그 공부도 했었죠.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그 스탈린의 저작을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그러면은 어, 그 남구현 선생님께서 네,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잠깐 요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세미나에서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일기 때는 막스하고 엥겔스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자본주의가 등장하던 시기, 그리고 아직 그 이 구체제 앙시eng 레짐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던 시기죠. 그 시기에 에, 국가와 계급의 정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봤죠. 그리고 그 막스가 어, 자본주의의 국가가 어떻게 그 전에 주로 이제 구체제 지지자들은 왕정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새로이 등장한 부르주아지가 주도하면서 이제 공화제로 이제 바꿔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막스가 살던 시기에 왕정으로 다시 복고가 되는 이 과정, 그리고 각 계급들이 정치적인 쟁패를 겨루던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그것의 이제 결정판으로서의 그 파리 꼬뮌에서의 그 이행기 국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리고 각 계급들이 자기의 그 정치적 이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고, 일종의 한 세 달 정도의 경험이었지만은, 노동자 국가가 어떻게 가능했었는가 하는 그것의 그 정치적인 내용과 이 노동자 국가가 취했던 어떤 경제 체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행기 사회라는 논리를 전개했었고, 고탕령 비판에서는 라살레류의 주장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과정에 공산주의 낮은 단계, 그리고 높은 단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또 레닌에 이어지면서 우리가 2기에서 다뤘던 레닌은, 충실하게 이제 막스를, 해석하려고, 그래서 러시아의 그 특성 속에서, 적용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스탈린은 레닌을 이어가면서 레닌의 그러니까 레닌이 막스 해설자 역할을 했듯이 스탈린은 레닌의 해설자로서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주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이 기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둘러싸고 그 당시에 이제 개량주의 그리고 아나키즘과 논쟁을 했던 레닌의 입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탈린으로 넘어가서 소위 현존 사회주의가 어떠한 정치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스탈린은 레닌을 해석을 했는가, 이런 걸 좀 들여다봤는데, 그 마지막에 이 경제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스탈린의 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발제가 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토론을 해보자라고 한 것이고요. 이런 어떤, 말하자면 현존사회주의에서 취했던 어떤, 정치적인 입장,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막스에서는 이제 이행기 사회하고 공산주의,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이런 구분법을 하고 있는데, 레닌이나 이제 스탈린으로 가면서 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을 했잖아요. 혁명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회주의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행기 사회 하고 이 막스의 공산주의,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이런 것들이 좀 이 사회주의 체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레닌에 있어서는 공산주의 레닌은 이제 막스 엥겔스의 글을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행기 사회, 그리고 공산주의 낮은 단계, 발전한 단계, 이렇게 두 개로 그렇게 구분을 했죠. 근데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를 보통 사회주의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괄호 쳐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 이 체제 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라는 소련식 사회주의, 이 국가를 이제 어떻게 운영하고 이 사회주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이행기 사회와 공산주의 이 구분이 좀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우리가 살피면서 봤듯이 에, 낮은 단계에서의 정치인지, 공산주의 낮은 단계, 아니면 이행기 사회의 정치인지, 그게 이제 애매하게 둘 다 막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주의 이 체제를 구축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두 개를 그냥 혼용해서 막 쓴 듯한 그런 느낌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줄 수는 있다, 이러고서 우리가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문제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 발제를 하고 우리가 그거를 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아니면 막스를 지난번에도 말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막스가 그렇게 썼지만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겠다라고 해서 진전을 시켰는지, 그런 부분이 애매해요. 그 분명하게 그걸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우리가 경험을 수십 년간 하면서, 심지어는 사회주의는 이행기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아니다, 공산주의 낮은 단계다, 이게 논쟁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행기 사회로 보고, 소련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구분할 때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스탈린도 오늘 보면은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좀 서술이 돼 있거든요.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낮은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이렇게 좀 서술을 하고 있으면서 이 명확하게 그거를 얘기를 안 했지만은 이행기 사회 내용도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 쪽에서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 보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나중으로 가면은 이제 사회주의 생산 양식론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좀 우리가 구분법을 어, 공산주의, 막스는 자본주의 생산 양식,
그리고 그거를 모순을 해결한 사회를 공산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그 사이에 이행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행기 생산 양식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현존 사회주의에서는 공산주의 첫 번째 단계로 보통 서술을 하다가 사회주의 생산 양식론도 나오고, 공산주의 이 첫 번째 단계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시기 구분도 굉장히 또 복잡하게 세 단계로 했다가 네 단계로 했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이 단계 구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럼 그게 이론적으로 분명히 자기들이 막스 얘기하고 달라졌는데, 그게 이런 이유로 뭐 폐기했다든지 발전시켰다든지 뭐 이런 게 분명치 않기 때문에 좀 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실을 볼 때 그러면 개념 구사를 어떻게 하는 게, 결국은 개념 이론이라는 거는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용어법과 어떤 이 뭐 단계 구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단계 구분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단계 구분 속에서 현존 사회주의 그 몰락 80년대 말에 이제 수습했던 특히 그 소련 주도의 현존 사회주의 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개념 구사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자 하고 해서 이 고탕형도 다시 한번 그 관련 부분을 빼서 읽고, 스탈린이 구사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자기의 입장들, 그리고 사회주의에서의 가치와 상품,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기 입장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 논문에서.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제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처음엔 그냥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발제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한번 이걸 들어보고 얘기를 진전시키겠습니다. 아, 네. 네.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죠? 네. 우선 이제 스탈린이 쓴 USSR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들이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제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경제적 문제들은 1952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이 책은 그가 이제 그 스탈린이 사망하기 전에 발표된 마지막 책들 중에 하나로, 이제 공산주의 운동 전반에서 이제 표준이 될 정치 경제학 교과서를 준비하는 그 51년 11월 경제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 문제에 대한 논평이라고 합니다. 해당 토론에서 주요한 이론적 논쟁 중 하나는 그 가치 법칙이 여전히 그 사회주의 경제 내에서 작동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막스 자본론에 의거하면은 가치 법칙은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에서만 작동한다고 말했었는데, 스탈린은 가치 법칙이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스탈린의 이제 소련 사회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책의 243쪽에 우리의 현재의 경제 체제 아래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의 발전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소련 경제 체제를 소련의 사회 체제를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전에 막스의 고타강령 초안 비판도 살펴봤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 사회에 대한 묘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어, 생산수단을 공유재산으로 하는 것에 기초를 둔 조합적 사회 내부에서는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물들을 교환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생산물에 사용된 노동이 이 생산물의 가치로 나타나지 않는데,
개인적 노동이 직접적 노동으로 총 노동의 구성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개별 생산자는 자신이 이제 사회에 주는 것을 정확하게 돌려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생산자는 자신의 개인적 어, 이제 그 생산자가 사회에 주었던 건 이제 자신의 개인적 노동량이고 따라 예를 들면은 사회적 노동일은 개인적 노동 시간 수의 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생산자들은 이제 사회적 노동일에 자신이 제공한 부분을 이제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해당 제공한 부분을 증서로 사회로부터 받게 되고 이 증서를 가지고 소비수단에서 사회적 저장품에서 동일한 양의 노동이 비용을 들인 만큼을 빼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공산주의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화됨으로써 생산물은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법칙 또한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치법칙이 존재하고 작용하는지 여부가 질문된다. 그렇다. 그것은 존재하고 작동한다. 소련은 여전히 상품 생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법칙이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그 남구현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사회의 첫 번째 단계와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거의 이제 동일시하게 소련은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앞에서 그 공산주의 사회의 그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을 하는데 뒤에서 이제 또 소련을 사회주의 체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암튼 소련은 여전히 상품 생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 법칙이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탈린에 따르면은 생산 수단의 사회화가 그럼 소련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데요. 또 스탈린은 또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생산 수단이 사회화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생산 수단이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상품 생산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탈린은 엥겔스를 인용하고 있었는데, 엥겔스의 이제 반듀링론에서는 사회에 의한 생산수단의 장악은 상품 생산의 종지부를 찍으며, 그리고 그와 함께 생산자에 대한 생산의 지배를 종지부를 찍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엥겔스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탈린은 엥겔스의 정식을 검토하면서 엥겔스의 정식은 사회에 의한 모든 생산 수단이 장악했을 때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반듀링론의 다른 곳에서 엥겔스는 모든 생산 수단에 대한 지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생산 수단이 국유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 생산이 존재하고 따라서 가치 법칙이 작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스의 관점에서 소련은 공산주의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스탈린의 공산주의 사회의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두 번째 단계에서 상품의 생산에 소모되는 노동의 양은 상품 생산 아래에서의 경우처럼 우회적인 방식으로 가치 및 그 형태를 통해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소모되는 시간의 양과 시간의 수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측정될 것이다. 이거는 앞에서 이제 고타강령 비판에서 얘기했었던 그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와 굉장히 유사하고 동일한 어, 언급입니다. 어, 이렇게 그 스탈린의 가치 법칙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는 이제 스탈린의 공산주의 사회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막스의 공산주의 사회의 두 번째 단계는 어떤 사회인지 해당 부분을 보고 이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서 즉 개인이 분업에 복종하는 예속적 상태가 사라지고 이와 함께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대립도 사라진 후에 노동이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일차적인 생활 욕구로 된 후에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성장하고 조합적 부의 모든 분천이 흘러넘치고 난 후에 그때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에 편협한 한계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신의 깃발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게 된다. 각자는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있는 게 있으면은 추가로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거기에 지금 동일한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페이지 고사학령 비판 그 인용한 부분 각 노동자들은 개별 생산자들의 개인적인 노동 시간은 사회적 노동일 가운데 자신이 제공한 부분, 즉 사회적 노동에 대한 자신의 몫을 증서로 받아간다. 그죠?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상품 가치 법칙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단락에 잠깐만요. 다음 단락에 보면 어, 상품 교환이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다음 단락. 상품 교환이 같은 가치들의 교환인 한 여기서는 분명히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 그랬죠? 내용과 형식은 변하는데 그 이유는 변한 사정에서는 어느 누구도 노동 위에는 어느 것도 줄 수 없고 다른 한편 개인적 소비수단 외에는 어떤 것도 개별적인 소유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사회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걸 이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별 생산자들 사이의 소비수단의 분배에 관해 말하자면 상품 등가물의 교환에서와 동일한 원리가 지배하며 어떤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은 다른 형태의 동일한 만큼의 노동과 교환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치 법칙이 내용과 형식은 달리하지만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동일한 노동이 동일한 노동으로 교환되고 있으니까 낮은 단계에서는 그런데 상품은 그 위에 보면은 화폐도 없어졌기 때문에 상품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증서로 교환된다고 그랬어요. 그 동일한 노동량끼리 교환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상품 교환, 그러니까 이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투하된 노동 시간이 동일한 양끼리 교환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치 법칙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가치 법칙이 뭐 딴 거 있나? 근데 그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게 다 고사학년 말을 비판에 자꾸 얘기해 주시죠. 네. 고역된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남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발제에 들어가 있던 내용도 그렇고 그 뒷단락도 다 똑같이 고사학년 비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발제자는가 해석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 건가요? 가치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동일한 원리가 작동한다 그랬어요. 예, 예. 이 진술을 요 단락에 있는 얘기를 지금 여기 저 발제하는 동지는 이 상품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품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법칙 또한 작동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막스는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동일한 원리가 작동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투하된 노동 시간의 양, 물론 평균 노동 시간이죠. 사회적 평균 노동 시간. 그 노동 양의 비례대로 교환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상품 가치 법칙이라고 얘기하냐? 가치 법칙은 뭐가 딴 거가 있나? 예, 그러니까 저도 잠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고민했던 거고 여기 보면서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그 어떤 정치단체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핵심 중에 하나가 상품 생산 경제이기 때문에 상품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화폐도 저는 그 화폐라는 게 단순한 우리 쉽게 말하면 물물 수단의 한 중간에 매개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품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그 원래 내용에 보면 상품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자본주의만 있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막 하면서 스탈린 얘기 중에 이제 그 나오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경제 법칙이라는 개념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잉여 가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품이 존재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착취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없애는 게 핵심이지 뭐 상품을 없애고 뭐 지폐를 없애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그런 건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여기도 나왔지만 사회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생산량. 예, 총량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노동일을 측정하고 예. 또 그거를 이렇게 그 교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 쌀을 생산했다고 쌀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화폐라는 어떤 매개 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상품이나 뭐 지폐 이런 거는 당분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잉여 가치를 착취하는 그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뒷부분을 끝까지 어, 잘 파악을 잘 못한 것 같네요. 네. 상품하고 가치 법칙 그리고 자본주의를 상품 생산 가치 법칙이 관철되는 생산 이렇게 본 게 그렇게 많은 막시주의자들도 그렇게 봐요. 레닌도 자본주의적 생산은 뭐냐? 상품 생산이 많아진 거를 얘기를 하거든. 근데 막스는 자본주의의 종차는 가치 상품 생산 이게 아니다. 그거는 아담 스미스 부르주아 경제학이래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잉여 가치 범주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가치 범주 뒤에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상품 생산을 혼동하지 말 거를 내 생각에는 아주 단언을 한 게 한 대여섯 차례 돼요. 그리고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서술을 했고 가치 증식을 설명할 때도 가치 형성과 가치 증식을 구분을 했고 그래서 가치 형성은
상품 생산과 관련된 설명이고 가치 증식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설명해 주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따로 그 후에 뒷부분에 붙어 있는 단락을 한번 읽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될 것인지는 바로 이 잉여가치 범주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치 법칙을 생각을 하면 어 일단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 높은 단계 구분, 그리고 이행기 사회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요. 고탕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잉여가치 범주라든지 그게 같이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 가치 법칙은 동일한 노동량끼리의 교환이에요. 그거로 이 상품의 가치를 측정할 때 투하된 노동 시간이 얼만큼인가 하는 것이 가치를 결정을 하고 그것대로 교환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생산이 없어도 가치 개념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가 그러니까 여기 고탕형 비판에서도 이 상품 생산을 규율하는 원리가 여기서도 작동된다 그랬잖아요. 그 상품 생산이 아닌데도 작동된다고 한 거거든요. 그 가치 법칙은 그 단락의 끝부분에 자기가 투하한 노동 시간의 양만큼 교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걸 상품 형태가 아니래도 교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환을 굳이 안 하더라도 자본을 읽다 보면은 로빈슨 크루소가 하루에 2시간짜리 노동, 5시간짜리 노동, 뭐 의자 만들 때는 5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하루 일과표도 짜고, 그러면 5시간 노동해서 만든 게 2시간 노동해서 만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5시간을 걸리더라도. 그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를 얘기를 하면서 가치 규정의 본질적인 것은 로빈슨 크루소의 노동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본론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상품 생산이 로빈슨 크루소가 상품 생산 아니잖아요. 교환을 염두에 두고 생산한 것도 아닌데 가치 규정과 관련된 본질적인 거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하루 노동 시간을 구분해 가지고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시간짜리, 5시간짜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도, 그리고 자본은 2권, 3권 가문은 이 가치, 동일 노동끼리의 교환, 이거는 상품 생산만 관련된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쓴 그러니까 문장도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엄청 논쟁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가치는 상품 생산에서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상품 생산 아닌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 발제하는 게 일부 경제학자들은 캉을 막스의 자본론이면 가치 법칙은 자본주의 사회 교환에서만 작동한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2번 틀리죠. 자본주의 사회 교환, 물론 교환에서는 작동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상품끼리 교환했다.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론 후반부에 가면은 가치 법칙이 이익녀 가치 법칙으로 뒤집어지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등가 교환인데 노동과 자본의 교환은, 내용적으로는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주고 더 많은 가치를 생산했는데 이 생산한 가치를 다 주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불평등 교환이다. 내용으로는. 그게 반대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가치 법칙의 평등한 교환이라는 형식 속에서 이 자기가 생산한 거를 착취해가는 불평등한 교환으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 법칙,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려면 이 가치 법칙, 동일한 노동끼리의 교환, 동일한 가치끼리의 교환이라는 게 자본 노동 사이에는 뒤집어지는 거고, 불평등한 교환으로. 내용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가치끼리 교환으로 돼 있지만, 그리고 어, 가치 법칙은 교환이 있을 때만 가치 법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상품 교환, 그죠? 그런데 에, 여기 그 학자들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대로 이렇게 요 학자들의 얘기대로 따르면 아까 이 발제하신 거에 빠져 있는 그 바로 다음 달라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죠? 공산주의 사회 가치 법칙의 중요한 그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지만 관철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그 단락을 처음부터 막스 읽을 때부터 요거 잊어먹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막수주자들이 글 쓸 때 다 그걸 빼버리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빼버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상품 생산에서만 가치 법칙이 작동한다. 그렇게 보면은 그 단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다른 해석도 가능해. 그러니까 누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상품 생산과 가치 법칙을 동일시하는 사람. 스탈린도 동일시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치 법칙이 관철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품을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가치 법칙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 단계는 그 노동 시간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막스는 가치 법칙이 관철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탈린은 상품이 있으면은 가치 법칙이 있는 거고 상품이 없으면은 가치 법칙이 없는 거고 그렇게 딱 썼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제 상품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상품은 이제 어떤 교환을 전제로 하겠죠. 교환을 전제로 하는 거고, 이제 교환이 될 때 어떤 그 가치가, 예를 들면 뭐 쌀을 생산했다. 어디는 저기, 물건 하나 만들었다. 그 교환이 될 때, 사회적 노동력이 이제 어떤 기준에서 이제 균등하게 이제 교환이 돼야 되는데, 교환이 될 때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떤 등가 가치로 교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과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이 되는 과정에서 그 잉여 가치가 자본가들이 이제 뺏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 어떤 등가 가치로 교환이 되는 거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가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 말만 보면 맞는 거 아닌가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가치 법칙이 존재하는 거고 그 나중에 예를 들면 뭐 진짜 그 높은 공산주의 단계 가면은 그냥 뭐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받을 때는 더 이상 상품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고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그때는 예, 예. 근데 상품이라는 것하고 가치 법칙을 동일시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상품 교환을 할 때는 가치 법칙이 관철이 되죠. 물론 이제 내용과 형식,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자본과 노동 사이의 교환에서는 내용적으로는 뒤집어지기 때문에 가치대로 교환이 안 돼요. 또 3권에 가면 평균 이윤율이 관철되면서 상품의 가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부터 이탈해요.
그러니까 이윤율, 동일한 이윤율을 붙인 거로 가기 때문에 아무튼 이 가치대로 교환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몇 가지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수정이 돼. 그리고 가치 법칙이 관철되는 방식은 상당히 그 무정부적이고 사후적으로 관철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놓고 팔아봐야지 알아. 그러니까 사후적이고 무정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어, 그러니까 상품이 가치가 100이라고 생각해서 막 생산을 했는데 그게 안 팔려 버리면 망하죠. 그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게 상품 생산의 운명이에요, 그거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거기 상품 생산이 가지고 있는 무정부성 뭐 이런 거 플러스 가치 법칙이 동일한 가치끼리 교환이 안 되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생산, 착취, 이윤, 평균 이윤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문제들이 있고 상품 생산. 근데 상품 생산이 아닌 데서 가치대로 교환될 수 없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교환은 가치 법칙의 관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형식에서는 동일한 가치끼리 교환한다 말을 하죠. 그게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본 노동 관계를 거치면서 뒤집어지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면서 관철된다라고 얘기한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뒤집어짐이나 사후의 관철, 무정부성 그래서 개별 상품들이 교환될 때는 그게 실제로 가치대로 교환됐는가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거지 교환할 때 바로바로 확인되는 게 아닌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 낮은 단계에서는 오히려 그런 장치가 아니라 뭐 계산법이 있다면은 하여튼 동일한 노동량끼리 교환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 뒤집어지는 건 없어졌고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잉여가치 생산하는 이 가치법칙 관철을 통해서 잉여가치법칙이 되는 거예요. 가치법칙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그 형식성 속에서 착취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치법칙의 폐기는 아닌 거예요. 가치의 관철을 통해서 반대물로 전환되는 거죠. 잉여가치법칙은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누구나 다 가져가기 때문에 착취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노동량끼리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술적인 한계만 있는 거지. 이 상품 생산에서와 같이 시장에 내봐야지 알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치 법칙이 아주 순수하게 관철될 수 있는 거죠. 가치 법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착취 이런 게 없어지고 상품 생산이 가지고 있는 무정부성이라든지 사후적으로 관철되는 거 이런 게 없어져 버리면 이 계산의 어려움 이런 것만 남아 있지. 아주 순수한 형태로 동일 노동 시간 투하된 사회적 투하된 노동량이 순수한 형태로 어, 교환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단락만 따라서 보면 그죠? 그렇지만 물론 그것도 불평등한 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발전해야 된다 해서 발전한 단계를 설정을 했지만 아무튼 그 낮은 단계라고 해서 거기서 서술한 거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 얘기는. 물론 다른 해석을 누가 해주면은 저도 고민을 또 해볼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 다른 해석을 한 사람도 없거니와 그 부분은 빼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이 스탈린처럼 가치 법칙과 상품 이거를 동일시한다든지 그러니까 동일시한다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 가치 법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작동하는 거로 본다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도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그 다음 단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읽었나? 아니, 그러면요. 네.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뭐 낮은 단계나 높은 단계, 뭐 그것이 또 이제 실제적으로 러시아에서는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건설 과정 속에서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제 상품에 대한 부분과 가치 법칙이 완벽한 리코르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고민스러운 게 그 개념 규정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적 그 노동 생산물을 상품이라는 이런 제한된 규정을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교환을 전제로 한 상품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고, 다만 그런 이제 해당 노동 생산물이 그렇게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았고, 자본주의는 그 교환을 전제로 한 상품 생산이 전일적인 거잖아요. 예? 뭐 그랬을 때, 그럼 지금 사회주의라고 보통 공산주의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라고 했을 때 생산 수단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은 철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산 수단이 사유화됐을 때 생산된 노동 생산물을 그럼 무엇이라고 불리우냐? 그냥 그거는 자본주의적 상품이라고 불리우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거론되고 표현되고 있는 상품은 분명 자본주의적 상품일 거잖아요. 교환을 전제로 해서 생산한. 그렇죠. 그랬을 때는 뭐 저는 지금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했을 때 상품과 가치 법칙이 동일시하게 거론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는 저는 리쿠르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스타일리스틱 표현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상품이 존재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치 법칙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가치 법칙에 의해서 상품은 교환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게 틀린 게 있는 뭐 그런데 그렇게 동일시해가지고 예를 들면 스탈린의 전체 주장의 내용은 상품과 가치 법칙의 관철 이게 다 폐지할 수는 없다. 그 상품하고 가치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특히 그 농업 부분에서 중공업 부분은 국가 소유를 해가지고 상품도 아니고 가치 법칙도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가치 법칙도 거기는 관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품이나 가치 법칙을 다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오류라는 거죠. 그죠? 출발은 상품이 다 없애지는 동지들이 있는데 그건 철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논문의 주장이. 그러니까 핵심은 상품은 남아 있고 그것 따라서 가치 법칙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시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국가 부분은 상품이 아니고 가치 법칙이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막스의 주장은 그래서 상품 시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국유화된 부분에 가격 결정을 국가가 하는 거. 그게 핵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는 그럼 뭐냐? 국가가 국유화 그리고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거. 이게 100% 되면 사회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거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한 거예요. 앞부분은. 아직 남아 있다. 그 농업 부분에 거기 생산품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상품이다.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문 간에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 이 대공장, 중공업 이쪽은 국가에서 장악해서 그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본 거죠. 아니 저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스탈린식 규정이 적절하거나 올바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자본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까지는 끊임없이 뭐 생산양식의 변화는 있어 왔지만 계급 사회를 유지해 왔던 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 이후의 공산주의 사회는 계급이 철폐된 사회이고, 근데 다만 이행기 이후에 있어서 뭐 이행기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시기적으로 애매할 수는 있지만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왔을 때 동일한 뭐 계급 사회이긴 하지만은 각각의 생산 양식이 전일적으로 철폐될 수는 없잖아요. 없지. 일부 이행. 뭐 과거에 있어서의 생산 양식이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좀 그게 좀 계급 사회나 비계급 사회의 본질적인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예른다. 스탈린은 어쨌든 그 상품 생산과 거기에 따른 가치 법칙이 사회주의라고 그 소련 사회를 규정하면서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를 농업에 있어서 어쨌든 토지는 국유화됐지만 그 생산자에게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산된 부분들은 교환을 전제로 한 상품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가치 법칙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소련 사회는 사회주의이지만 상품도 존재하고 그리고 가치 법칙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이기보다는 뭐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지만 다만 계속적으로 저는 모든 노동 생산물과 상품을 그 동일시하는 이런 이제 개념적 오류가 오히려 이제 상품과 가치 법칙의 존재 여부에 따른 그 체제에 대한 규정들을 모호하거나 아니면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고, 오히려 스탈린이 그렇게 상품과 가치 법칙이 일부 통용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라는 뭐 좀 억지적 주장을 하는 것이 또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설득될 수 있게끔 했던 오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현실을 설명하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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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배우고 이후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저는 그 스탈린이 비판한 지금 뭐 혁명으로 사회주의국가가 됐다고 해서 바로 모든 상품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는 그 비판한 거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약간 이제 의문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국유화된 거는 더 이상 상품이 아니다. 근데 그 부분은 국유화됐는데 어쨌거나 국유화돼서 생산된 물건들이 농민을 비롯한 그러니까 모든 계급이 지금 없어진 상황은 아니잖아요. 농민을 비롯한 이런들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러면 상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그 사회주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쨌거나 이제 계급이 완전히 소멸된 것도 아니고 그 소유가 완전히 100%뭐 일시에 국유화되는 것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상품이란 게 그 상품 생산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교환을 위해서 어떤 가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예. 혹시 온라인에 계신 분 중에 뭐 의견이나 질문이나 있으면 주십시오. 그 막스의 그 공산주의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그 가치 법칙이 그럼 적용되면은 그거는 이제 소비 수단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뭐 네. 개인주의가 아니니까 교환이고 뭐고. 네. 근데 이제 중공업에서의 그 생산물들 중에 상당한 부분들은 이제 생산 수단으로 이제 생산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 법칙이 그 내용과 형식을 바꾼다는 게 자본주의에서와 공산주의에서 바뀐다는 게
이제 가치 법칙에서는 이제 소비 수단에 대해서만 이제 그 가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탈린이 이렇게 말한 거지 않을까. 소비재 그래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소비재 중에 공업 생산품하고 농업 생산품을 구분한 거잖아요. 스탈린은 소비재를 구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산 수단, 그러니까 토지도 생산 수단이죠. 그러니까 그 대공장이든 토지든 생산 수단이고, 농산물이건 공산품이건 다 소비재인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영역별, 왜냐하면 이게 소련에서는 중공업,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농촌 부분을 같이 갈 것인가가 초기에 몇 년 동안 논쟁을 했잖아요. 그거를 막 좌우파 갈라치기도 하고 숙청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핵심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스탈린은. 근데 원래 막스의 콘셉트 속에서는 농촌과 뭐 도시의 문제 또는 남성 여성의 문제 이것도 그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더 발전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구분들이 다 의미를 상실하도록 가야지 그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공업과 농업을 구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의 생산수단이라 하면 토지건 공장이건 다 생산수단인 거고 그러니까 농업에서도 그 이 국영농장도 있었지만은 소농들도 있었잖아요. 그 쿨라크까지 막 계속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큰 충돌이 벌어진 건데 소농도 있고 그럼 공업 부분에는 없나? 수공업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두쟁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드는 고민이 우리가 이제 생산 수단의 개념이 뭔지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생산 도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트랙터를 만든다든가. 그럼 이거는 농민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생산 그냥 도구라고 해야 되나 생산 수단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생산수 뭐 트랙터 이런 걸 생산 수단으로 표현 생산수단이죠. 그러면은 기계니까. 어쨌거나 그거를 농민한테 줄 때는 상품 교환 형태로 주는지 아니 그래서 주로 그런 예. 트랙터라든지 이런 거는 예. 집단 농장이나 그- 이 구경 농장 이런 데서 주로 관리를 했죠.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개인이 그걸 그러면 얻을 수는 없나요? 뭐 자기가 살 수는 있었겠죠. 그쪽 살려면 뭔가 이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어쨌거나 그게 상품으로서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화폐고 뭐고 다 있었던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막스의 그런 그 공산주의의 첫 단계에서는 그런 생산 수단이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 교환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농민에게 이렇게 그런 국영 농장이나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생산 수단이 그럼 주어지는 것이면은 그럼 트랙터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트랙터도 이제 상품이 돼가지고 이제 가치 법칙이 적용돼서 이제 작동하는데 근데 만약에 막스의 그 공산주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트랙터는 이제 상품이 아니라 이제 생산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법칙이 작동하지 않게 되지 않나 의문이 좀 듭니다. 근데 가치 법칙이 어디까지 작동하는가?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막스의 글에서는 아까 착목하는 지점이 자본주의적인 착취를 넘어선 새로운 생산 그리고 생산 수단의 사회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로의 이행 그리고 그거를 공산주의라고 이름을 붙였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라진 어,
그게 뭐 어떤 순서로 뭐까지 가느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차원의 질문인데 일단은 그 이행기 사회를 설정을 하고 공산주의는 그런 사회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기의 생산물을 그 앞단락에서 뭐는 빼고 이런 거 그런 걸 빼고 말하자면 생산을 위해서 다시 돼야 되는 부분 또는 관리를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또 말하자면 공공 부분이겠죠. 또 하나는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 기금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사회적 기금을 얘기를 할 거고 그런 공공기금, 사회적 기금, 운영기금, 이 재생산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걸 다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노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에 참여해서 생산한 만큼 다 가져간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럼 일단 자본가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노동자들한테 나눌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가 투하한 노동 시간대로 가져가. 예,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락이 나온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착취 이 문제를 어떻게 새로운 사회로 가져갈 것인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가 있을 때에 그 분배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고 원칙적인 얘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회주의에서 이 사회주의의 경제 그러면서 이제 이 고민들을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서는 그럼 막스가 전개한 그거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말하자면 가치 법칙이 있냐 없냐 가지고 논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법칙이 어떤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면서 관철되는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논쟁한 게 아니에요. 상품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다. 그래서 가치 법칙을 다 없애자. 이거는 무리다. 그리고 가치 법칙이 그럼 그대로 관철되냐? 아니다. 대공장 같은 데는 국가가 관철해가지고 국가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가치 법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서 그렇게 써도 되는 거다. 이렇게 해도 나는, 그럼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혐의를 두는 거는, 요까지는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된 건 아닌데, 결국은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계급적으로 보면, 어, 일단은 계급적으로 두 계급이 문제가 돼요. 하나는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 그걸 상품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생산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막 그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 응? 그 사람들은 어, 자기의 노동 생산물, 내가 사회적으로 투자한 만큼 가져간다는 원칙을 애초에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 시장에 내놓겠다라는 게 가치대로 내가 교환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메커니즘이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시장에 내놓는다. 이게 아니라 비싸게 팔아서 부자 되려는 거잖아요. 그죠? 농민들이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됐거든. 그러면 국가가 관장하는 그쪽은 이 자기 수한 노동대로 이렇게 그게 별 문제가 없었는지 거기도 끝없이 그 특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생산력을 증대시키려고 일부 노동자들은 굉장히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노동자들끼리도 10배, 20배 막 임금 차이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기가 투하한 노동이 많기 때문에 가져간다. 그거 이제 막스 원칙대로 하는 건데 혹시 그 가격을 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가치 법칙에 따라서 정하지 않은 거거든. 그럼 자기가 누구는 특혜를 주고 누구는 피해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자본주의적인 착취는 아니지만 약간의 그 특혜, 이권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가 노동한 만큼 가져간다라는 원칙을 위배하는 계급이 생긴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내가 혐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론적 쟁점이 착취, 에, 무계급 사회, 착취자가 사라지는 사회 이런 관점보다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과 뭐 이 국가가 결정하는 거 이거를 너 다 결정하자 이것도 문제고 그러면 그거가 사회주의 아니고 계속 가치 법칙 이게 100% 관장되도록 하자 이것도 문제라는 거야 스탈린은. 그럼 둘 사이에 중간선을 가자 이거거든요. 그죠? 그럼 중간선으로 가면은 이 무계급 사회로 간 건 아니거든. 그죠? 새로운 특권계급 또는 농민들이 광범위하게 남아있다면은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중간계급 이 문제가 계속 남을 거 아니냐.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그 이 특권 계급 비슷하게 농민 이런 일종의 새로운 중간 계급처럼 생겨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내 협의인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 그래서 무계급 사회로의 전망 속에서 막스가 이행기 공산주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이게 무계급 사회의 전망이 흐트러지고 단지 사회주의 이게 이제 공산주의 낮은 단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계속 그 계급이 그 생겨나고 유지되고 이런 거를 이런 경제학 이론 속에서는 그게 그냥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입론을 하면 그런 혐의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 주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혐의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이 글이 작성된 시기가 뭐 1952년 그 전해 년도에 그 경제 토론회 이후 스탈린이 논평 형식을 빌어서 맞아요. 제출한 문건이잖아요. 그리고 1952년 그러니까 어쨌든 1917년 혁명 이후에 뭐 내전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권력 투쟁 우여곡절을 겪었고 또한 뭐 그 39년에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 45년에 종전이 됐지만 그 전쟁으로부터 입었던 소련 사회에 있어서의 피해는 뭐 인적, 물적으로 엄청난 거였고 어렵게 복구해냈던 뭐 그 전에 스탈린 집권 이후에 뭐 경제개발 계획을 1, 2차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렵게 생산력의 수준을 올려놨던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와 파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 종전 시점 이후에 이제 한 뭐 4, 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뭐 경제 토론회를 했고 거기서 제기됐던 거는 어쨌든 간에 17년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있어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여러 경제 정책과 정치 정책들이 있어 왔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그렇게 전쟁 이후 무너진 사회를 다시 한번 재건 복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부에 있어서의 계급 타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수단은 이미 공업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회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완결적 수준에까지 갔는데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더구나 그 피해가 크고 또 그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혁명 초기에서 그 농민들과 타협했던 것만큼의 또 다른 타협으로서 뭐 국유화는 되었지만 임대 형식으로 생산자에게 임대하고 거기서 나온 노동 생산물은 거래가 교환이 가능하게끔 좀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탈린의 이 표현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급 타협과 혁명의 후퇴라는 부분들을 뭐 남생은 뭐 혐의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좀 정당화 시키는 부분으로 설명한 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어, 설명한 거고 그것에 대한 전년도에 아마 경제토론에서 어떻게 제기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그런 그 정책들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들 이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바람직한 길이냐라는 저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그때까지 뭐 나름 자유로운 토론이 좀 보장되었다면 나왔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뭐 설명이든 해명이든 해 들어간 부분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자본주의적 상품의 철폐라는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는 다시 한번 그 표현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었잖아요. 그 농업 부분에 있어서만 특별하게 그런 이제 자본주의적 상품 형식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법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설명하면서 사회주의에서는 이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일반화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오히려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그 어떤 뭐 자기 뭐 변명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좀 있거든요. 아니, 뭐, 거기까지는 왜 이렇게, 이론적인 관점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거는 이제, 레닌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제 그 고려를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해주고 그런 것까지는 이제,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착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회주의 혁명, 보통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회주의 진영이 구축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몇십 년 흘러온 지금 이 마당에 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중국, 남미 이런 데는 이제 남아 있는데 거기가 그러면 자본주의하고 뭐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사회에 구축하고 그런 전망을 사람들한테 제시해주고 했느냐? 아직 그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시기의 이론이나 어떤 경험들 이거를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분석을 하고 잘못된 게 뭐가 있었는지 새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뭔지 이런 거가 나와야지 그냥 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친다든지 또는 반대 입장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자 이러고 있으면은 새로운 전망이 제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하여튼 고민도 해보고 비판적인 문제 제기도 해보고 그러고 그러고 있다는 거고 저는 이제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는 이 사람들의 저작 속에서 이 국가와 정치, 계급의 정치 이거를 주로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지점을 짚어보자.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 경제적인 부분은, 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까지도 막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그것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수준에서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어,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토론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후에 사회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상품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게 핵심이냐 뭐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하여튼 스탈린은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상품 경제가 있고 그거가 이제 그, 그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우리가 자꾸 사회주의를 국가 국유화 또는 뭐 계획 경제 자꾸 이런 측면으로만 이제 바라보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지금 예를 들면 국유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계획 경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아파트 같은 것도 정부에서 딱 이렇게 예? 뭐 올해는 뭐 얼마 줄지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하잖아요. 짓는 건 건설사들이 이제 입찰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 했을 때 여기 나왔지만 잉여 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를 얘기할 때 뭐 국유화하자, 계획경제하자 이런 주장은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난 잘못된 주장이 아닌가. 우리 핵심은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생기는 그 잉여 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를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에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당분간 한동안은. 그리고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생기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생기는 그 이해 가치를 지금은 자본이 가져가잖아요. 30대 재벌 뭐, 저게 뭐 천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 가치가 진짜 사회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이제 삶을 위해 쓰이는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획 경제가 되냐 안 되냐, 국유화가 되냐 안 되냐, 또는 뭐 상품 생산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새로운 사이클, 지금 자본주의가 새로운 사이클을 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미 지금 지적하신 거대하게 축적된 자본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유를 다 합니다. 그건 자본가들조차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떤 전략과 전술을 어, 가지고 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자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유화는 우리가 이제 이 고전들을 쭉 읽어보면서 막스나 엥겔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젊을 때는 국유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다 사회화로 바꿔요 용어도. 국유화 국유화가 아니고 사회화 용어를 썼죠. 그런데 이제 볼셰비즘으로 가면 다시 이제 국가 거기는 이제 그 러시아가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서구에 비해서는 낙후돼 있었잖아요. 그 자본주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그것도 발전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강조 그러니까 발전하지 못하면 다 국가 강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좀 국가주의적인 요소들 그 프로이센처럼 프로이센이 국가 강조했듯이 그런 요소들이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국유화가 사회주의로 보는 거는 명백히 뭐 그거는 오류라고 보고, 그거는 또 다들 인정해요. 우파건 좌파건. 왜냐면 국유화를 우파들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국유화는 사회주의.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아직 뭐, 현실 역사하고도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제가 뭐 쭉 이제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이제 또 똑같은 얘기가 반복인데, 우리가 이제 요번 세미나를 하면서 일단 마무리를 짓자는 거죠. 토론도. 어, 요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행기, 그리고 공산주의를 뭐라고 볼 것인가.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좀 논의가 진전됐고, 어, 하여튼 현존 사회주의에서의 이런 이론들, 이 문제는 지금 뭐 몇 가지 토론 지점이 다 있긴 한데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어, 다음 학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고 마치는 게 어떤가? 아니면 이거는 애프터 가서 해도 되고. 제 생각엔 일단 한 두 달 정도 쉬고 다음 기회에 하게 되면은 원래 이게 1기, 2기 이렇게 나누기 전에는 하나로 그냥 엄청 그 많은 자료를 이미 그 공개했죠, 그거는. 공개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게 이후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람시, 로자, 그리고 68 혁명, 그리고 68 이후에 국가와 관련된 논쟁들, 또 뭐 신자유주의 등장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또 논쟁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입론들, 그건 아마 자료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 제가 준 자료에서 맨 뒷부분에 있었는데 그건 빠진 것 같은데 하는 아무튼 그런 거를 처음에는 한 번에 다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주도했던 동지들이 1기, 2기 이렇게 나누자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이다. 이거 이어서 하려면 막 몇 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라서 하기로 했고 일단 2기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는 뭐를 할지 이거를 좀 일단은 그 제가 제출했던 그 초안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여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뭐는 넣고 뭐는 좀 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를 시작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2달 방학을 하고 그래서 12월 뭐 초 지나서 방학할 때쯤 학생들이 시작하면 어떨까?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읽은 거로는 이제 전체를 다 마무리 짓는 거라면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이행기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는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서 국가 소멸 그러니까 초기에 얘기되어졌던 국가 소멸론 무계급 사회 이런 걸 또 어떻게 봐야 될지 하는 문제하고 구체적으로 그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초기에는 이 폭력 혁명의 필연성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이행의 가능성도 상당히 이 무게를 실어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앵게스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파리 교문 전통에서는 그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측면이 강했고 뭐 그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다뤘으니까. 근데 레닌까지는 그거를 받아들였잖아요. 말하자면 정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거 그런데 하여튼 이 폭력 혁명의 필연성하고 평화로운 이행의 가능성에서는 짜르치아의 러시아에서는 폭력 혁명이 필연적이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 그게 볼셰비즘의 전술이다. 볼셰비키 전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 평화로운 이행의 가능성, 뭐 서구에서는 뭐 그런 게 될 수 있기도 하지 않겠냐라고 열어놨던 게 스탈린이 와서 볼셰비즘의 전통이 보편적인 진리처럼 이렇게 바뀌면서 그게 이제 이 볼셰비즘의 그 특수성이 보편성을 지닌 거로 주장되면서 스탈린의 해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사회주의가 현존사회주의 플러스 뭐 다른 이 사회주의 타이틀을 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파리 꼬문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그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게 이제 제 해석인데, 그것도 이제 원론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전략 전술을 구사해야 될 것인지, 저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내에서는 자본주의 내에서의 새로운 사회의 이행을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고, 그게 폭력적으로 확 뒤집어질지 아니면 상당히 평화롭게 갈지, 볼셰비키도 17년 혁명까지는 상당히 평화롭게 갔죠. 나중에 그 내전이 벌어지면서 피를 불렀지만은 아무튼 그 전략 전술의 문제는 좀 열어놓고 양쪽을 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가.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 예,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뭐 남미의 핑크타이드, 유럽에서는 유러피안 레프트들이 하여튼 새로이 등장한단 말이죠, 자꾸. 이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집권도 하고. 하여튼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들. 지금 사회주의 타이틀을 걸고 있는 나라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것까지 좀 이 1기, 2기에서의 고민이 더 연장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정치하고 이 계급의 정치, 국가 계급의 정치 이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장 중심에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그거랑 물려가지고 상품, 가치 법칙 이런 걸 어떻게 봐야 할 거냐. 그리고 사회화를 어떤 식으로 진전시키고 이 이행 과정에 특히 사회화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자본주의의 잔재라든지 상품, 경제가 가지는 무정부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되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는 거죠. 경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연결이 좀 이게 같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일단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3기, 4기에서는 더 현대로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까지 연관되면서 이제 논의가 발전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치죠. 고맙습니다.